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아버지가 저 주시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엄마가 그 돈 막 쓰면 안 되죠. 저한테도 권한이 있는 돈이라고요. 너 진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맞니? 돈 앞에선 장사 없다더니 내 애미에게 그런 소리가 나와. 그 돈, 내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줬는 줄 알아? 나 다 쓰고 남은 것 있으면 너한테 주라고 하더라. 저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분명 아버지가 우리 가족 쓰라고 모은 돈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는 저도 포함이 된다고요. 남이 아니라고요, 엄마. 아들의 큰 소리에 전화기가 깨질 듯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최대한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고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편지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와서 직접 두 눈으로 봐라. 나야 이 돈 있으나 없으나 그냥 살려고 했다만 지금 너의 본 모습을 보니 내 판단이 옳았던 모양이구나. 진짜 너무하시네. 아버지도 그리고 어머니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남이냐고요. 차라리 뭘 하려고라도 했으면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할 수라도 있지. 넌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평가조차 할 수 없구나. 아니,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꼴을 보였으니 지금 이 일은 그냥 너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알겠어요. 지금 서로 감정 상한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나중에 이야기해요. 나중에 제대로 이야기하자고요. 더 이야기하고 말 것도 없다. 이 문제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저승에서 이걸 알면 땅을 치고 울고 계실 게다. 오늘 사연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해온 엄마와 괘씸하기 끝이 없는 막장아들의 사연글입니다.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인생 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76세 김정순 할머니와 그의 아들 정일중입니다. 김정순 씨의 남편이자 정일중의 아버지 정일환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남긴 돈 15억을 가지고 모자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몇 년 전 남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내 김 씨에게 맡겼던 돈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돈 중 일부를 시청문화회 재단에 기부를 하였고 친동생들한테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중 일부는 남을 여생을 지낼 요양원에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들 정 씨는 잔뜩 분노한 얼굴로 찾아와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문화에 뭐? 재단? 거기에 주는 것도 모자라서 병원에도 주고 이모들한테까지 그걸 나눠줘요? 어떻게 자기 자식은 안중에도 없어요? 엄마, 치매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나 못 알아보는 거 아니지? 저 엄마 아들 정일중이라고요. 그래, 정확히 알고 있다. 내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차라리 고마운 거를 아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내 돈을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감사함은 느낄 것 아니니? 너는 지금까지 돌아가신 내 아버지한테도 그리고 나한테도 제대로 고마움이라는 걸 느낀 적이 없는 것 같더구나.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고맙대요? 기가 막혀서. 엄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남들 줄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남은 돈 일부라도 주세요. 남은 돈? 그거 이미 내가 들어갈 요양원의 비용으로 내고 남은 돈은 내가 쓸 거다.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너한테 나이 먹었다고 손버릴 일도 또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을 거다. 도대체 김 씨는 왜 아들을 이토록 냉대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가슴이 사무치는 김 씨의 이야기를 이곳 인생 라디오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어릴 적 정말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집과 늘 먹을 것을 두고 언니 동생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김 씨의 부모님은 사랑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게 주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둘째 딸인 김 씨를 정말 어여삐 여기고 미안해했는데 언니에게 양보하고 동생들에게 양보를 해야만 하는 김 씨가 안쓰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둘째 딸인 김 씨가 혼기가 찼을 때 아버지는 동네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정 씨에게 자기 둘째 딸을 소개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죠. 김 씨의 남편 정 씨는 외곽 지역에서 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정말 부지런하게 정 씨는 소들을 키워냈고 조금씩 규모를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 역시 정말 성실한 분이었는데 그를 본받아 김 씨도 성심성의껏 집안일과 소 키우는 일을 함께 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정 씨 부부 사이에서는 어여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죠. 김 씨는 아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집안일과 소를 돌보는 일까지 틈틈이 도왔습니다. 정말 고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김 씨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이자 부자는 아니지만 해주고 싶은 것은 다 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기에 남편과 함께 축사일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또 그때 김 씨 부부는 아이에게 힘들고 어려운 축사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유학이라도 간다고 한다면 도움을 줄 만한 돈은 모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바람처럼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이 대학을 가길 바랬지만 아들은 공부가 싫다면서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김 씨 부부는 아들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방도 구해주고 서포트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서울 생활은 어떠니? 서울에 간 뒤로는 도통 연락이 없구나. 그래도 종종 찾아와서 아버지 얼굴도 보고 그래라. 아버지도 말은 없으시지만 네 걱정하는 눈치야. 어휴, 소똥 냄새나는 마을 너무 지겨워요. 때 되면 내려갈게요. 아, 그리고 용돈 좀 붙여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취직했다고 하지 않았니?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한 거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거기 때려치웠어요. 자꾸 욕만 먹고 돈도 쥐꼬리만큼 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 알아볼 때까지는 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일 배워보는 건 어때? 아버지도 그렇고 점점 일이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있고 또 너도 이거 배우면 굶지는 않을 텐데. 지금 나보고 소똥이나 치우란 말씀이세요? 내가 그거 지겨워서 서울로 온 건데? 그런 소리 마시고 돈이나 보내주세요. 당장 생활비 없어서 힘드니까. 아들의 말에 김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는 생각에 지원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더랬죠. 그러다가 연로하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거의 한 달을 두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으로 힘겨워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을 잃는 일은 누구에게나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남편이 최대한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축산일을 더 열심히 도우면서 생활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외양간을 고치다가 낙상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후에 목발이나 지팡이 없이는 잘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를 키우는 일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고 소와 외양간이 있던 땅들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아들도 있는데 남한테 넘기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서 제대로 일자리도 못 찾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야 본인이 하고 싶어야 가능한 거지. 소는 꼴도 보기 싫다고 서울 가지 않았어? 저 소들로 쥐를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괘씸한 놈. 김 씨 남편은 내심 아들이 어렵기는 하더라도 축산일을 넘겨받아서 운영해줬으면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들이 이 일을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름 시간이 흘러 자리를 잡고 규모가 커지자 이 일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김 씨와 남편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돈을 소를 키우면서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만 한다면 아들 녀석도 상당히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 빼고는 아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집에 방문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도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혹시 이 일을 물려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아들은 정색을 할 뿐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다리를 다치면서 소들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안의 자산을 정리하게 된 김 씨 부부였습니다. 당장 소들도 다 정리를 했고 더 이상 시골에서는 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두었던 땅과 더불어 가지고 있던 집까지 처분을 하고 서울에 작은 빌라를 사서 이사를 하게 된 김 씨 부부였죠.
물론 낯선 서울 생활이 처음에는 어렵기는 했지만 김씨 부부도 나름 재산이 있었던 데다가 낙상사고 후유증으로 계속 병원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서울살이가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김씨 부부는 빌라를 운영하면서 어렵지 않게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다들 건물주 하는구만. 이 돈 벌려면 소똥을 얼마나 치워야 하는데.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이런 거나 알아볼 걸 그랬어. 김씨 남편이 통장에 찍힌 돈을 보면서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휴, 딴소리 마요. 우리가 소 안 키웠으면 이런 거나 꿈도 꿨겠어요?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다 성실한 덕에 일어난 행운이지. 그렇게 생활이 안정화되자 김씨는 아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여행 좀 다녀오자. 평생 내 아버지는 어디 제대로 여행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다 예약을 해두었으니까 같이 강원도에 좀 다녀오자꾸나. 강릉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 김씨의 말에 아들은 다소 망설이는 듯 했지만 그냥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막상 그러겠다고는 했지만 정말 못마땅한 얼굴이 역력했습니다. 어여 타세요. 차 문턱 있으니까 잘 타시고요. 아버지 잘 모시고 뒷자리로 타세요. 강원도 너무 먼데 지금이라도 좀 가까운 근교로 가면 안 돼요? 이미 예약을 다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넌 가는 길만 운전 잘하면 된다. 너도 강원도에 가면 막상 생각이 달라질 거다. 강릉 호텔도 좋은 곳으로 예약했으니까. 김씨 남편 정씨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절뚝거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울에 올라와 통증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훨씬 안색이 좋아진 김씨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실 처음에 여행을 간다고 하니 아들과 마찬가지로 귀찮다고 투덜거리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 출발을 하니 남편은 한껏 들뜬 모습이 김씨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요즘에 힘든 일은 없어? 서울 생활 내가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 보이더구나. 그래도 나름 시골에서는 잘 나간다 생각했는데 큰 집 하나 구하질 못했으니 서울살이 많이 팍팍할 것 같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피식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힘든 거야 뭐 하나 드리겠어요? 회사도 뭐 그렇고 또 이 차량 유지비만 하더라도 숨 막혀요. 솔직히 말해서. 너 월세 같은 것도 힘들면 그냥 빌라로 들어오면 어떠냐? 지금 방 하나 남는 거 있는데 그냥 돈 아끼면서 네 엄마가 주는 밥 먹고 돈 모으는 게 낫지 않겠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애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빌라 들어가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 어떻게 살고 이런 거 다 참견하실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내심 김씨 남편 정씨는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을 하자 아들은 체크인을 하더니 본인의 방으로 훅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씨는 다리가 불편한 남편의 팔짱을 끼고서 자신들의 방까지 갔습니다. 밥 시간이 되어서야 김씨가 아들을 부르러 갔고 그때 부시시한 얼굴로 아들이 숙소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밥 먹으러 가자. 요 앞에 식당 예약했다. 해산물 맛집으로 소문이 난 곳이라고 하더구나. 씻고 나와라. 그 몰골로 나갔다가는 노숙자인 줄 알겠다. 어휴, 나 너무 졸린데. 그냥 둘이서 가면 안 돼요? 나는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냥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이따가 여기서 뭐 시켜 먹던지 그럴게요. 김씨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는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에 돌아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소 불편한 얼굴을 했지만 그래도 말은 아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운전하느라 힘들었을 거니까 좀 쉬도록 냅두자고. 우리는 어여 밥 먹으러 갑시다. 해산물 거기 예약해놨다면서? 거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자고. 아이고 그래요. 당신 배고프죠? 먼 길 오느라 당신도 힘들었을 거잖아요. 몸도 불편해서 호텔 들어오는데도 한참 걸렸잖아요. 속상해요. 그때 사다리만 안 부러졌어도 이렇게 힘들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리고 다리 하나만 다친 거지 나머지 하나는 잘 걷고 있잖아. 두 짝 다 다쳐서 계속 누워있는 신세였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 지금 돈도 아쉬울 것 없고 여행까지 왔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난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보다 아들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아버지 하면 그렇게 좋아서 맨날 붙어 있던 녀석인데 지금은 예전이랑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김 씨가 말하자 정 씨는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다 큰 자식이 부모 따라다니는 것도 문제야. 그리고 저 녀석도 서울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이제는 지 살 길 갈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겠지. 우리도 젊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녀석도 그런 시기를 겪는 것일 테지. 그러니까 뭐 걱정 말어. 남편의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아들의 얼굴에는 볼 때마다 조급함과 불안감만 묻어 있을 뿐 부모를 보는 눈에서 다른 감정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뭐라도 충고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어차피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고 극복해야 성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 씨는 아들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3개월 흘렀을 무렵 남편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갑자기 도보로 차량이 치고 올라왔는데 김 씨 남편 정 씨는 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 다리가 멀쩡했기 때문에 몸을 던져서 피했지만 정 씨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차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지금 뇌에 피가 고여 있는 상황인데 수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뇌압이 너무 높아서 붓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 뇌에 어떤 데미지가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산책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갔던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김 씨가 함께 했지만 이날은 김 씨가 아들에게 반찬을 싸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던 상황이라 남편을 따라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일전에 남편과 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혹시라도 말이야. 내가 혹시라도 죽으면 내 재산은 당신이 전부 관리해. 아들내미 준답시고 막 그러지 말고 당신이 충분히 쓰다가 남겨줘. 그래야 내가 좀 속이 편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당신이 나보다 100년 만년은 더 살 테니까 그런 걱정인들 하지 마요. 나중에 나 죽거든 가끔 찾아와서 꽃이나 놓고 가요. 어허, 이 양반 오랜만에 흥분하는 거 보네. 그냥 우리 나이 때는 이런 거 확실하게 해둬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도 나중에 재산 때문에 온갖 별의별 꼴 보는 걸 보니까 나는 확실하게 해두어야겠어. 그러면서 정 씨는 아내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지금 말했던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법무사 전화번호도 하나 들어 있었는데 공증까지 받은 정 씨였습니다. 김 씨는 갑자기 남편이 이러는 게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 구석구석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정말 작년과 다르고 올해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 편지는 잘 가지고 있을게. 다만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도 같은 시기에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장수하셨잖아요. 그 유전자 어디 안 가니까 더 이상 그런 허튼 소리 말고.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던 것이 몇 달 전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급하게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왔고 정 씨의 상태를 진지하게 지켜봤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혼수 상태로 3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혼수 상태인 남편이 혹시나 깨어날까 싶어 매일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조만간 인사도 드리고 그럴게요.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이야기야? 결혼할 사람이라고? 언제 만났고 뭐 하는 사람인데? 평소에 아무 말이 없었어서 결혼까지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당황스럽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도 저런 상태인데 결혼 이야기를 지금 해야겠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요. 임신을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지 아버지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다니는데 아들이란 녀석은 밖에서 모르라고 돌아다니는지 임신 때문에 결혼한다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이후에 뇌압이 떨어지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2차 수술까지 했지만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나빴습니다. 의사들의 말로는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 경우 보내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산소호흡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남편을 김 씨는 포기할 수 없었고 무조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 씨는 내침김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다행히도 아들은 김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며느리 깜된다는 아이. 아버지께도 보여드리는 것은 어떻겠니? 아버지도 분명 엄청 좋아하실 게다. 네? 아버지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으신데 어떻게 인사를 해요? 지금은 이성적으로 볼 때라고요. 아버지 일, 그때 의사가 말했던 것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내 손으로 산소호흡기를 떼라는 말이야? 내 아버지 아직 살아있어. 지금 혼수 상태지만 분명 돌아오실 게다. 그딴 소리 할 거면 결혼이고 자시고 난 아무것도 용납 못하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이미 아버지 그렇게 된 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엄마도 계속 병원 가서 아버지 보시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아들의 냉정한 이야기에 김 씨는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병원에 있던 김 씨에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될 사람을 김 씨에게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같이 남편 정 씨를 간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김 씨를 보고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제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인사드려. 우리 어머니야. 김 씨는 예쁘장하게 생긴 며느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는 인사 뒤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랬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며느리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중환자실이라 뭐 다른 마실 것은 없고 요 앞에 자판기에서 뭐라도 뽑아다 줄게. 그렇게 김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뭘 좋아할지 몰라 오렌지 주스부터 커피까지 몇 개를 자판기에서 선택해 뽑았습니다. 병실 앞에 다다랐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될 아이의 대화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인기척이라도 하고 들어가려 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김 씨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돼? 나 오늘 밤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했잖아. 지금도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가서 옷 갈아입고 그러려면 시간 한참 필요해. 알겠어. 엄마가 음료수 가져오면 그것만 받고 바로 가자. 나도 오늘 야간에 거래처랑 약속이 있어서 그거 가야 돼. 거래처? 이 한밤중에 무슨 약속이야? 저번에도 거래처 약속이라면서 밤에 나갔었잖아. 뭔가 이상한데? 또 뭐가 이상하냐? 거래처들이랑 술 마시면서 비즈니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낮술을 먹을 수는 없잖아. 아니, 무슨 비즈니스를 술을 마시면서 해? 그러면서 대놓고 술집 다니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랬다가 걸리기만 해봐. 결혼이고 뭐고 다 파토야. 야, 내가 언제 그런 데 간 적 있어? 그리고 파토? 너야말로 야밤에 무슨 약속을 하냐? 너 예전처럼 클럽 다니다가 걸리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놔둘 거야. 하, 내가 미쳤지.
그냥 지웠어야 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꼴을 보고 결혼을 한다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진짜 한번 끝까지 가볼까? 엉? 정신 차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니네 집에도 우리 집에도 이미 다 통보했고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말했어. 김 씨는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혼수 상태라고는 하지만 버젓이 아버지가 있는 공간에서 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는 둘이었습니다. 김 씨는 1인실로 잡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들었다면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혼수 상태에 있는 남편을 괜히 더 불쌍하게 볼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기침을 하면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추고 들어오는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개 뽑아왔다. 이제 좀 가려무나. 내 아버지 요즘에 뭔가 안색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요즘에는 난 계속 여기 병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김 씨가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행동이 못마땅했던지 한 소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될 사람이 아들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단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러 양가 만남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는 아들의 장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쎄, 오늘 하필이면 바깥 양반이 클라이언트들이랑 골프를 치는 일정이 생겼지 뭐예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사도는 사업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예비사돈이었지만 사실상 통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나는 우리 딸이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이 좀 살기도 하고 또 우리 딸 해외에 대학 나온 거 알고 있으시죠? 의사 사위 검사 사위 바랬는데 기어코 연애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어렵게 허락한 거예요. 우리 집안 입장에서는요. 그러니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예비사돈의 말에 김 씨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눈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봐서 참았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남편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김 씨는 일단 침착하게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막말을 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이 결혼 꼭 해야 하겠니? 아무래도 저쪽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태도가 영 시원찮구나. 자고로 사람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에서 그 결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뱃속의 애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애 포기 못하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막말로 저 집 동네에서 유명한 유지예요. 저한테는 감지덕지인 집이라고요. 내세울 것도 없는 저한테는 기회나 다름없어요. 내세울 게 없다니. 그래도 아버지가 축산업 하시면서 고향에서는 최고였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널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마땅치가 않다. 그리고 김 씨가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김 씨 남편 정 씨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모아둔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씨 역시도 남편의 뜻을 이해하고 아들이 스스로 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아들이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재산 이야기를 막 꺼내려는 참이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엄마가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향 그 시골 얼마나 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모님 댁 사람들 서울에서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애초에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마세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화가 났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이미 굳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려던 재산 이야기도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은 후 몇 주가 지나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심박이 불안정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괜찮아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폐혈증이 온 것 같다면서 급하게 조치는 취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급하게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의 남편은 그렇게 10시간이나 사투 끝에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시간이란 시간이 있었지만 아들은 전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례 절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소화한 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아들은 김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의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김 씨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아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그러고서 겨우 연락이 닿은 아들이 장례식장으로 불이 나게 왔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니? 네 아버지 너를 보려고 그랬는지 10시간이나 기다리다 가셨다. 심지어 장례식도 바로 나 혼자 준비했어. 네가 제정신이냐? 회사도 집도 근처에 있는 놈이 어떻게 연락을 받지 못해서 임종도 못 보고 네 아버지 장례를 나 혼자 치르게 해? 죄송해요.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서 그랬어요. 요즘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진짜 핸드폰을 볼 틈이 없었어요. 차라리 회사로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요. 내가 네 놈이 다니는 회사를 어떻게 알아? 아휴, 됐다. 이미 벌어진 일 어여가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저기 오신 분들한테 인사드려라. 너 없다고 다들 얼마나 흉을 보던지. 네? 누가 흉을 봐요? 제가 뭐 나쁜 짓 하다가 그런 거예요? 참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된 게 다행일지도 몰라요. 혼수 상태로 그렇게 억지로 붙잡아두고 있으면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울지도 누가 알아요. 늦게 나타난 아들의 이야기에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내 자리를 떠나 아버지를 한참이나 살피다가 상주석으로 가는 것을 보고서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참으로 못마땅한 모습이었지만 김 씨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기운도 혼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난 뒤 한 달여가 지났을 때 아들은 예정된 시간표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치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더 미루면 배가 나와서 드레스도 못 입을 뿐더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돈네도 그걸 원치 않았고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식에는 별다른 탈은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 다 하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남편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 씨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결혼식 당일 내내 사돈댁 쪽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들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김 씨의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이기에 당연히 아들 내외가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해 김 씨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작은 용돈과 함께 선물들을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되어서 방문한 것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새아가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니? 요즘 추석 챙기는 사람들 점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추석 같은 날 안 쉬면 그 사람도 저도 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임신도 해서 거동도 불편해요. 그래도 추석 차례는 지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 치르는 차례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왜 그렇게 옛날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차례라는 것도 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고요. 그냥 이런 거는 옛날 허례의식 이런 거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산소 찾아뵌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다른 친척들이랑 사이가 틀어져서 아무도 오지도 않는데 너네라도 좀 와서 아버지한테 얼굴 비추고 그러면 좋지 않니?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 집도 그냥 추석 같은 날은 차례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음식점 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로 해요. 어차피 다른 친척들도 안 오는데. 아들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장손이라서 앞으로 지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야 제대로 제사를 지낼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뭐라 혼을 내려 했지만 아들은 그냥 무뚝뚝하게 굴다가 이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장인어른 댁에 가봐야 해요. 장인어른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저 계속 찾으셔서 가봐야겠어요. 서운해 마세요. 그쪽 집안이 잘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맞춰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붙잡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추석이라는 긴 명절 동안 혼자 남은 김 씨는 울컥하는 마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그리운 상황에서 그 누구도 더 이상 김 씨를 찾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김 씨는 동네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아버지 차례도 안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를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연락도 거의 없고 완전 남남이야. 아무리 요즘 애들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정신이 너무 밖에 나가 있는 거 아니야? 김씨, 혹시 아들한테 돈 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절대로 이런 한 푼도 쥐어주면 안 돼. 요 앞 세탁소 쌍둥이네도 그러다가 사달랐어. 쌍둥이네? 왜? 무슨 일인데? 거기 돈도 많고 아들들도 다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하고 그랬잖아. 아니 글쎄, 재산을 물려주자마자 아들 둘 다 그냥 해외로 내뺐다는 거야. 이민을 간다니 뭐니 하면서. 그거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네 그래서 아들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나서 빈털털이라 문 닫기로 했던 세탁소도 계속 한대잖아. 그 나이에 은퇴는 고사하고 평생 일하게 생겼어 그 집.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남편이랑 같이 모아둔 재산이 있긴 한데 나도 지금 당장 물려줄 생각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사돈댁이랑 차이가 커서 좀 아들한테 힘 좀 실어줄까 했었는데. 김씨, 정신 바싹 차려. 지금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된다며 병원은 가보고 있는 거야. 지금 김씨도 20년은 더 살아야 돼. 남편 일이야 마음이 아프지만 진짜로 지금 김씨는 또 김씨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야지. 그 돈 진짜 꽉 쥐고 있어야 해. 지인의 말에 김 씨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소 집 이야기와 자신의 처지가 다를까? 지금 아들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 노화로 인해서 무릎 수술도 필요하다고 하고 또 위도 안 좋아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중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계속 몸이 고장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남편의 첫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자 아들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냥 전화 걸어봤어요. 뭐라도 챙겨 먹고 그래요. 계좌로 5만 원 붙였으니까 뭐라도 시켜 먹던지. 요즘 소고기며 스시며 다 배달이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변화에 이제야 혹시 철이 드는 건가? 김 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다. 너 며칠 뒤에 아버지 첫 제사 있는 거 알지? 그때는 정장 잘 차려입고 들려라. 또 대충 입고 오지 말고. 새아가랑 몇 시쯤에 올 거니? 아, 사실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긴 한데. 그때 일이 있어서 제사를 좀 뒤로 미루던가 아니면 일단 엄마 혼자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지금 그게 사람의 입에서 할 소리냐?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제사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버지 제사다. 남의 제사가 아니라. 도대체 그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 그게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진짜 중차대한 직책을 맡겼는데 이게 뭐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은 꼭 해야 해서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재산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 아예 남인 것처럼 굴며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 아버지 재산은 오겠지 생각을 한 김 씨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제사가 있는 날 당일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지금 공항인데. 어디로 가면 될까? 자기야. 장모님 모시고 이쪽으로 올 수 있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문자의 내용을 보고 충격을 먹어서 바로 전화를 할까 하다가 안 받을 게 뻔해서 사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 사돈 무슨 일이세요? 어휴,
여기 시끄러워서 전화 받기가 좀 힘든데 어쨌거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세요? 사돈의 목소리에 김 씨는 차분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행 가시죠? 잘 다녀오시라고 전화 좀 드린 거예요. 문자에서 본 내용으로 김 씨는 사돈을 떠봤습니다. 아, 네. 아휴, 과민이 뭐니 간다는데. 애들이 오죽 기특해야죠. 제 생일이라고 이런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다네요. 다음에는 사돈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시끄러워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렇게 바로 사돈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이 지났을 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행 잘 갔다 와라.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이제는 그냥 우리 남남으로 살자. 그게 내 속도 안 썩이고 속 편하겠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제사도 중요한데 또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장모님 생일 맞이하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기쁜 일에 참가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솔직히 제사만 아니었으면 같이 가자고 했을 거예요.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김 씨는 머릿속에 피마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한참이나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과 함께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자식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적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당신 마음 단단히 먹어 딱 정신 차리고. 요즘 뉴스 보니까 부모 버리는 자식들이 태반이라고 하더라고. 보면서도 우리 아들은 안 그러겠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아휴, 누가 들으면 아주 자식이 정신 나간 놈인 줄 알겠어요. 아들내미가 좀 무뚝뚝해서 그렇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잘 모시고 살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나 혼자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그래요? 당신이랑 상의를 해야죠. 아니, 여자 수명이 10년은 더 기니까 그렇지. 게다가 당신보다 나이도 내가 더 많고. 혹시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라 하는 말이야. 요즘에는 뉴스 보면 흉흉한 소식밖에 없어서 별의별 걱정이 다 드는구만. 참나, 그럴 거면 뉴스 보지 말고 책을 봐요. 산책이라도 좀 가던가. 우리 아들 그런 애 아니니까 그런 생각일랑은 추호도 하지 마요. 김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 뒤 바로 다음 날 김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등록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여기가 가장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요양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여기로 앉으세요. 직원의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 최신식 시설로 모든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대기 중인 의료진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아픈 곳이 있으면 바로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모든 식사는 뷔페식으로 제공되는데 최고의 셰프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취향에 따라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다음 달에 집이랑 이것저것 정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다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디럭스를 선택하시는데 한 달 600만 원 정도 지불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10년치 미리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입금하려고 합니다. 김 씨의 말에 요양원 직원은 깜짝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이 찾는 요양원이긴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자기의 노후를 마련한 뒤 시청 문화의 재단에 가서 1억 원이란 돈까지 기부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남편이 있던 병원에는 치료비가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추가로 2억을 더 기부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친동생들을 찾아갔습니다. 사이가 틀어졌었기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냥저냥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거의 못 보던 동생들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 돈이 든 통장을 건넸습니다. 진짜 서울 갔다고 우리 안 찾아오기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야, 언니? 웬 통장? 1억이다. 너 시골에서 고생하잖아. 그 돈으로 좀 덜 고생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도 입고 그래. 맨날 그 꽃무늬 치마만 입지 말고. 아니, 무슨 돈이 나서 이래 갑자기? 뭔 일 있는 거야? 언니, 잠깐 이리 와 앉아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혹시 뭐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 친동생의 말에 김 씨는 허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연을 풀어놓을까 하다가 그냥 김 씨는 사연을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소식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가 직접 남편이 남긴 돈을 어떻게 쓰게 되었다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리지 않았다면 몰랐겠지만 꼭 이것만큼은 아들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15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처가 기념일은 챙기면서 아버지 제사에는 거짓말하고 안 온 자식 며느리 피눈물 쏟게 해야 했습니다. 김 씨의 문자에 그날 바로 김 씨의 아들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마도 지 와이프와 자신을 제대로 보려고 찾아온 것은 결혼식 전후로 처음인 듯 했습니다. 심지어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손주 사진 몇 장 보내준 것이 전부일 뿐 그 뒤로 어떤 연락도 없던 김 씨였습니다. 아버지의 제삿날에도 찾아오지 않던 아들 내외가 돈 때문에 귀신같이 코앞에 나타난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얘야, 이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니? 어떻게 지 아버지 제삿날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장모 생일을 그렇게 챙기더니 돈 이야기에 30분 만에 나타나?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있었으면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죠. 15억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문자를 줬잖니? 1억은 문화의 재단에 줬고 2억은 내 아버지 입원했던 병원에 기부했다. 그 병원 사람들이 오죽 잘해줬잖니? 그리고 2억은 네 이모들, 내 친동생들 걔네 챙겨줬어. 7억은 내 요양원에 썼다. 남은 돈은 고민이긴 한데 어쨌거나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할 생각이다. 김 씨의 말에 아들의 얼굴이 잔뜩 찌푸려졌습니다. 뭐라 말을 하려는 순간 며느리가 아들을 막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솔직히 저희가 무심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미 쓰신 돈이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요양원에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니니 그 돈은 다시 환불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도 아직 적지 않게 있으시고요. 그걸 내가 왜 환불을 하니? 내 노후를 내가 대비하는 건데? 가보니까 정말 좋더구나. 요즘 그런 신세계가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들어갔을 거다. 저희가 어머니 모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양원이 웬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정정하시면서요. 또 거기 고급처럼 보여도 결국 노인들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냥 바깥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힌 김 씨였습니다. 결국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이 많고 잘하는 아이인 줄도 처음 한 김 씨였습니다. 김 씨만 만나면 워낙 말이 없어서 완전 쑥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진짜 남처럼 이럴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다 나눠 가져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법으로 찾아볼까요? 뭔 권리? 네 아버지가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에 항상 내 노후를 걱정했어. 네가 혹시라도 나한테 헛짓거리 할까봐 그걸 걱정하셨던 분이다.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이래요. 그리고 그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편지 보여줄까? 네 애비가 네가 이럴까봐 편지까지 남겨놓으셨다. 나는 참 아직도 자식 보는 눈이 없는데 네 애비가 나보다 100번은 더 현명한 것 같구나. 김 씨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들이 뭐라 하든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법적으로 하겠네 모안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이내 진이 빠졌는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한 달 내내 아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꽃이며 과일이며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지만 문전박대를 한 김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 씨는 아들의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은 채 남편이 남긴 유산을 가지고 요양원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는데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과 같이 단체 관광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했던 김 씨 부부. 하지만 결국 아버지 제사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장모의 생일만 챙기는 아들. 물론 제사 같은 전통이 요즘에는 사라지고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 씨 아들은 제사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 생각과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김 씨의 판단이 옳았는지, 그리고 김 씨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오늘의 인생 라디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하루, 그리고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인생 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